칠흑 같은 어둠 속 칼날 같은 바람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곳. 이곳의 겨울은 모든 것을 얼여버린다. 희망마저도. 잿빛 새벽이 창문에 성애꽃을 피울 무렵 김혁은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한기에 눈을 떴다. 콜록, 콜록. 메마른 기침 소리. 열에 들떠 쌕쌕거리는 어린 딸 미나의 숨소리였다. 옆에 누운 아내 선희가 얇은 이불을 딸의 어깨까지 끌어올리며 속삭였다. 여보, 미나가 또 열이 오르는 것 같아요. 목소리마저 얼어붙은 듯 가늘게 떨렸다. 김혁은 대답 대신 몸을 일으켰다. 내복 한 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냉기가 뼈를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입에서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방 안의 공기가 바깥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는 물을 마시기 위해 선반위 물그릇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찰랑이는 물이 아니었다. 단단하게 얼어붙어 희뿌연 빛을 반사하는 얼음덩어리. 그는 손가락으로 얼음 표면을 툭 쳤다. 돌처럼 단단한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절망을 전달했다. 젠장. 또. 그의 시선은 방구석에 놓인 화로로 향했다. 어젯밤 온 가족의 온기를 책임졌던 마지막 연탄재는 이제 싸늘한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흔적. 딸의 기침 소리가 다시 한번 정적을 갈랐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굶주림보다 먼저 얼어 죽을 판이었다. 김혁은 꽁꽁 얼어버린 물그릇을 든 채 창밖에 희미한 여명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 무언가 결심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김혁은 창고 구석 먼지 쌓인 잡동사니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선희가 다가왔다. 여보, 물 찾는 거예요?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금이 간 낡은 거울이었다. 선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하지만 김혁의 눈은 달랐다. 절망이 아닌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울을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가볍게 내리쳤다. 쩍, 쩍. 거울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다. 그는 아궁이에서 긁어 모은 그을음과 나무 진을 섞어 접착제처럼 사용했다. 그리고는 마치 정교한 모자이크를 맞추듯 깨진 거울 조각들을 판자 위에 하나하나 붙여나갔다. 각기 다른 각도로, 그러나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선희는 그의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로 모으면 힘이 되지. 마침내 기이한 모양의 거울판이 완성되었다. 김혁은 그것을 들고 창가로 가 희미하게 스며드는 겨울 햇살을 향해 각도를 조절했다. 잠시 후 방 하나 어두컴컴한 벽면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주먹만한 크기의 눈부신 빛의 점.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열기를 품은 살아있는 온기였다. 최초의 생존 비법, 태양 화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빛의 점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작은 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엄마, 이거 뜨거울까? 선희는 불안한 눈으로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김혁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미나의 손끝이 마침내 빛에 닿았다.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따뜻해. 아버지, 빛이 따뜻해요. 아이의 외침에 선희도 홀린 듯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세상에, 정말이네. 차갑게 얼었던 손등 위로 스며드는 온기에 선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리 와. 다들 이리 와서 손 좀 녹여. 김혁의 말에 가족은 작은 빛의 점 주위로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마치 모닥불 앞에 모인 것처럼. 얼어서 뻣뻣했던 손가락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미나의 얼굴에 오랜만에 장난기 어린 웃음이 피어올랐다. 까르르. 아이의 웃음소리가 잿빛 방안을 채웠다. 그 순간만큼은 지독한 추위도 굶주림의 고통도 잊을 수 있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이 모여 만든 저 작은 태양 아래 가족은 아주 오랜만에 서로의 웃는 얼굴을 마주볼 수 있었다. 희망은 그렇게 작고 눈부시게 시작되고 있었다. 쾅! 마치 폭발음 같은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안으로 벌컥 열렸다. 방 안을 감돌던 온기와 웃음소리가 칼로 자른 듯 사라졌다. 문지방을 넘은 것은 겨울보다 더 혹독한 냉기였다. 잘 먹어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
인민복 외투로 육중한 몸을 감싼 사내, 지역 보위부 지도원 박철민이었다. 그의 눈은 굶주린 짐승처럼 방 안을 훑었다. 미나는 겁에 질려 선의의 등 뒤로 숨었다. 박철민의 시선이 벽에 맺힌 빛의 점에 멈췄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군홧발로 김혁이 애써 만든 태양화로를 툭 걷어찼다. 깨진 거울 조각들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이런 유리 조각 나부랭이로 태양이라도 만들 셈이었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김혁 동무, 혁명 과업에 매진해야 할 시간에 이런 하찮은 장난질이나 하고 있다니 한심하구만. 김혁은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삼키며 두 주먹을 말아 쥐었다. 박철민은 그런 김혁의 얼굴을 뜯어보듯 바라보며 혀를 찼다. 얼굴을 보니 꽤나 굶었나 보군. 하기야. 당의 은혜를 잊고 불평만 하는 자들의 말로는 정해져 있지. 그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가기 직전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곧 동무에게 아주 따뜻한 소식이 있을 테니 기대하고 있으라오. 쾅! 문이 닫혔다. 가족들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벽을 비추던 작은 희망의 빛은 어느새 치욕의 흔적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태양화로가 만든 작은 빛은 해가 기울자 힘을 잃고 쓰러졌다. 온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방 안은 다시 얼음장 같은 냉골로 변했다. 콜록, 콜록. 미나의 기침 소리가 어둠 속에서 더 크게 울렸다. 선희는 딸의 이마를 짚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여보, 창고에 남겨둔 땔감. 오늘 밤만이라도 조금 떼면 안 될까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김혁은 망설였다. 그것은 혹한을 버텨낼 마지막 보루였다. 하지만 딸의 고통스러운 숨소리에 그의 결심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뒤뜰의 작은 창고문을 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익숙하게 땔감을 쌓아둔 구석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이상한 낌새에 눈을 가늘게 뜨자 어둠에 익숙해진 시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땔감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는 자잘한 나무 부스러기와 톱밥만이 흩어져 있을 뿐 정성껏 쌓아 올렸던 장작 더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대체 누가? 그의 뇌리에 며칠 전 박철민이 남기고 간 말이 섬광처럼 스쳤다. 아주 따뜻한 소식이 있을 테니 기대하고 있으라오. 김혁은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다. 이것은 경고였다. 그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고 숨통을 조이겠다는 잔인하고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분노는 갈 곳을 잃고 심장 속에서 들끓었다. 김혁의 이글거리는 시선은 자연스레 옆집으로 향했다. 허물어져가는 담벼락 너머 이웃 최씨네 집. 그 역시 공장이 멈춘 뒤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신세였다. 마침 최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김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만큼 퀭한 얼굴, 추위 속에 앙상하게 드러난 어깨 쪽지. 김혁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언의 질문을 던졌다. 자네가 그랬나? 눈이 마주치자 최 씨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허둥지둥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저놈이다. 배고픔에 눈이 멀어 이웃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어놓은 것이다. 김혁이 욕설을 뱉으며 담벼락으로 다가서려던 찰나 최 씨네 집안에서 아이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다. 엄마, 밥 좀 줘. 배고파. 그 애처로운 소리에 김혁의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분노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최 씨네 굴뚝에서도 연기는 피어오르지 않고 있었다. 그 역시 자신과 똑같은 지옥 속에서 헛어지고 있었다. 도둑질을 했든 안 했든 그는 범인이기 이전에 또 다른 피해자였다.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다. 이웃끼리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앗아가는 이 혹독한 추위와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 김혁은 힘없이 돌아서 집으로 들어갔다. 적은 바로 옆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차가운 곳에 있었다. 깊은 밤, 김혁은 뜬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딸 미나는 얕은 잠결에 끙끙 앓았다. 선희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부엌 구석 낡은 나무 궤짝으로 향했다.
괴짝을 열자 바닥에 횡하니 놓인 삼배 자루 하나.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들어 올렸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자루 입구를 풀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친 삼배 바닥에 희끄무레한 옥수수 가루가 겨우 한 줌. 이걸로 어떻게 내일 아침을.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필사적으로 삼켰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하얀 옥수수 가루 위로 작은 흔적을 남겼다. 굶주림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지친 어깨와 열에 들떠 칭얼대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콜록, 콜록. 바로 그때 미나의 기침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선희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눈물을 훔쳤다.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해. 그녀는 자루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혁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내의 숨죽인 흐느낌을, 어둠 속에서 삼켜지는 눈물을 전부 듣고 있었다. 분노보다 더 차가운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땔감을 도둑 맞고 식량은 바닥났다. 추위는 밖에서, 굶주림은 안에서, 그리고 박철민 같은 자들은 사방에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대로 새벽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희망의 아침이 아니라 죽음의 예고일 뿐이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잠든 아내와 딸의 얼굴 위로 희미한 달빛이 부서져 내렸다. 지켜야 할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그의 시선이 삐걱거리는 낡은 마룻바닥에 꽂혔다.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다. 빼앗겼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내야 한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늘이 주지 않는다면 땅에서라도 빼앗아와야 한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한 위험한 결의로 번뜩이고 있었다. 이 밤 그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김혁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아궁이 옆에 세워둔 낡고 무거운 쇠 부직갱이를 들었다. 그리고는 방 중앙, 삐걱거림이 가장 심한 마룻바닥 틈새에 부직갱이 끝을 조심스럽게 찔러 넣었다. 끼익!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는 숨을 멈추고 잠든 아내와 딸의 동태를 살폈다. 다행히 지독한 피로에 잠긴 가족은 미동도 없었다. 김혁은 다시 부직갱이에 온 체중을 실었다. 마침내 쩍 소리와 함께 널빤지 하나가 들썩이며 어두운 속살을 드러냈다. 그 아래는 끈모를 어둠과 단단하게 얼어붙은 흙뿐이었다. 차갑고 비릿한 흙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미리 준비해둔 작은 손삽으로 얼어붙은 땅을 내리찍었다. 퍽! 퍽! 둔탁하고 메마른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삽끝이 돌덩이 같은 땅에 부딪힐 때마다 억센 그의 손목으로 찌릿한 충격이 전해졌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다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금세 식어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땅 파기가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의 바닥을 뚫고 그 밑에 숨겨진 또 다른 길을 찾아내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그렇게 누구도 몰래 자신만의 생존을 파내려가기 시작했다. 차가운 흙이 담긴 자루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김혁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뒤뜰 창고로 향했다. 파낸 흙을 처리할 곳은 여기밖에 없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절망의 냄새뿐이었다. 그는 땔감이 사라진 구석에 흙을 쏟아부었다. 그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벽에 손을 짚었다. 손바닥에 날카롭고 거친 감촉이 느껴졌다. 무언가 새겨져 있다. 그는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성냥개비를 꺼내 그었다. 치익! 위태롭게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어둠 속 벽면을 비쳤다. 땔감이 쌓여있던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 못으로 긁어낸 듯한 4개의 숫자가 있었다. 1, 0, 2, 1102.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단순한 장난인가? 하지만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 배급소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떠들던 박철민의 기름진 목소리. 우리 똑똑한 아들놈 생일이 바로 1102일이야. 이번엔 뭘 선물해야 우리 아들이 기뻐할꼬? 순간 김혁은 숨을 멈췄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낙서가 아니었다. 땔감을 훔쳐간 자가 남긴 서명이었다. 한 가족의 생명줄을 끊어놓고 마치 보란듯이 남겨놓은 잔인한 조롱이었다. 박철민이 남긴 조롱의 숫자는 김혁의 가슴에 차가운 불씨를 심었다. 분노는 증오가 되었고 증오는 위험한 결단으로 타올랐다. 그날 이후 밤은 김혁의 시간이 되었다. 가족들이 추위와 허기에 지쳐 잠들면 그는 마룻바닥 아래 자신이 파내려간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한 뼘, 또 한 뼘. 얼어붙은 흙을 파내는 것은 마치 관을 파는 것처럼 고되고 절망적인 노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낮에는 아내 선희가 몰래 팔아온 옥수수 가루로 겨우 연명했고 밤에는 그 돈으로 암시장에서 구해온 구리선을 만졌다. 죽은 뱀처럼 차갑고 축축한 구리선. 그걸 처음 가져온 날 선희는 사색이 되어 물었다. 여보, 이걸로 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잡히면 우리 다 죽어요. 김혁은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이대로 있어도 우린 다 죽어.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차가운 흙 속에서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구들장 밑으로 구리선을 엮어나가기 시작했다. 하늘의 태양이 우리를 버렸다면 땅 속에서 우리만의 태양을 만들면 돼. 그것은 온기를 향한 갈망이자 죽음을 향한 도박이었다. 금주된 온기를 품은 두 번째 생존 비법, 열선 구들장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맥동하기 시작했다. 땅 속의 뱀은 완성되었다. 하지만 심장을 뛰게 할 피가 흐르지 않으면 차가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피는 가장 위험한 곳에 흐르고 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김혁은 유령처럼 인근 군부대 철조망을 넘었다. 목표는 단 하나, 윙 하는 불길한 소리를 내며 어둠 속에 웅크린 변압기. 그는 짐승처럼 낮은 포복으로 다가가 얼음처럼 차가운 전봇대를 올랐다. 한 번의 실수는 죽음이었다. 발각되어도 죽음, 감전되어도 죽음. 그의 귓가에는 변압기의 기계음과 제 심장 소리만이 광란처럼 울렸다.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피복을 벗겨낸 구리선 끝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딸 미나의 창백한 얼굴이 아내 선희의 마른 손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바직, 어둠을 가르는 푸른 섬광과 함께 온몸에 찌릿한 충격이 흘렀다. 금지된 생명의 피, 훔쳐낸 전기가 어둠 속 전선을 타고 그의 집을 향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다. 김혁이 유령처럼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몸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땅굴 속으로 들어가 마지막 전선을 연결했다. 이제 신의 심판만이 남았다.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실패인가? 절망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선희가 속삭였다. 여보, 바닥이 이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김혁은 말없이 마룻바닥에 손을 가져다 댔다. 냉기가 없었다. 대신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처럼 미약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났다. 기적이었다. 훔쳐낸 전기가 땅속 구리선을 데우고 그 온기가 마룻바닥을 덮이고 있었다. 선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따뜻한 마룻바닥 위로 떨어졌다. 늘 추위에 시달리며 웅크리고 자던 미나의 작은 몸이 서서히 펴지고 쌕쌕거리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다. 그날 밤 가족은 처음으로 이불을 걷어차고 잠이 들었다. 등을 바닥에 대고 팔다리를 편안하게 뻗은 채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금지된 온기 속에서 그들은 몇 달 만에 정말 처음으로 따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박철민에게 아침 순찰은 사냥과 같았다. 추위에 웅크린 마을은 그의 사냥터였고 주민들의 고통은 사냥의 작은 즐거움이었다. 그는 집집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가닥을 세며 권태를 달래고 있었다. 연기는 생존의 증거이자 곧 바닥날 자원의 표식. 그때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김혁의 집.
예상대로였다. 굴뚝은 묵묵부답, 죽은 듯 고요했다. 박철민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꼴 좋군. 슬슬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됐는데. 그가 경멸이 담긴 시선을 거두고 돌아서려던 순간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창문. 얼어붙은 유리창 한 구석에 뿌연 김이 서려 있었다. 마치 따뜻한 방 안에서 누군가 입김을 분 것처럼. 박철민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김이 서렸다는 건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크다는 뜻, 즉 방 안이 따뜻하다는 증거다. 그런데 땔감도 없이, 연기도 없이, 어떻게? 모순이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박철민은 다시 한번 연기 없는 굴뚝과 김이 서린 창문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뱀 같은 눈이 가늘어졌다. 재미있군. 아주 재미있어져. 쥐새끼가 내가 모르는 땅굴이라도 파놓은 모양이야. 온기가 깃든 방 안은 작은 천국이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족은 웃으며 묽은 옥수수죽을 나누어 먹었다. 따뜻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 사치. 그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했다. 하지만 훔쳐낸 온기로 만든 천국은 신기루처럼 위태로웠다. 툭! 마치 세상의 심장이 멎는 듯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암흑에 잠겼다. 으아! 어둠에 놀란 미나가 짧은 비명을 질렀다. 여보, 이게 무슨... 선희의 목소리가 공포로 잠겨 있었다. 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컸다. 마룻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던 온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혈관이 끊긴 시체처럼 바닥은 빠르게 식어갔고 지옥 같은 냉기가 스물스물 다시 기어 올라왔다. 들켰나? 박철민, 그놈 짓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전기를 끌어다 쓴 건가? 수만 가지 최악의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쉿! 아무 소리도 내지 마. 그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가족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을 의지한 채 돌처럼 굳었다. 밖에서 울부짖는 바람소리가 마치 그들을 잡으러 오는 보위부원들의 발소리처럼 들려왔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공포. 금지된 온기의 대가는 이토록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왔다. 시간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더디게 흘렀다. 정전은 계속되었고 되찾았던 온기는 이제 차가운 기억일 뿐이었다. 이대로 있다간 공포가 먼저 가족을 집어삼킬 터였다. 김혁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괴짝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다. 그가 꺼낸 것은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단파 라디오였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오래전에 죽어버린 물건. 선희가 속삭였다. 여보, 그걸로 뭘 하려고요? 김혁은 대답 대신 나를 세운 쇠붙이로 라디오의 뒷면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진공관들. 그것은 이친 시대의 유물이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끊어진 전선을 찾아내고 먼지 쌓인 부품을 입으로 불어냈다. 손끝의 감각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 낡은 기계로 세상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지금 그가 듣고 싶은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었다. 절망 이외의 다른 어떤 소리라도 좋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건전지를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다. 그리고 다이얼을 돌렸다. 치직, 치지직. 죽었던 라디오가 희미한 잡음을 뱉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음이었지만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는 유일한 생명의 소리였다. 치직, 치직. 낡은 라디오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숨을 내쉬었다. 김혁은 목적 없이 다이얼을 돌렸다. 불분명한 소음의 바다를 헤매는 것 같았다. 그저 이 숨막히는 정적만 벗어날 수 있다면. 바로 그때였다. 거친 잡음의 파도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지며 낯선 공간이 열렸다. 그리고 그 공간을 뚫고 감정이라곤 전혀 실리지 않은 차갑고 기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백두산 735, 응답하라. 김혁의 손이 다이얼 위에서 그대로 굳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이것은 일반적인 방송이 아니었다. 들어서는 안 될 소리. 알아서는 안 될 비밀. 어둠 속에서 선희의 겁에 질린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서 꺼요. 하지만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방안을 울렸다. 백두산 735, 응답하라. 마치 망자를 부르는 저승사의 목소리처럼 집요하고 서늘했다. 정신이 번쩍 든 김혁은 황급히 다이얼을 돌렸다. 목소리는 다시 잡음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겁고 위험한 침묵이었다. 엿들은 비밀의 무게가 가족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잡음은 다시 방안을 채웠지만 김혁의 귓가에는 방금 전에 그 목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백두산 735. 잊어야 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목소리는 뇌리에 더욱 선명하게 박혀들었다. 왜였을까? 왜 그토록 낯선 목소리가 이토록 기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걸까? 감정이 배제된 강철 같은 목소리. 그는 문득 아버지의 낡은 군복 사진을 떠올렸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는 군에 있을 때 목소리만으로도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목소리였다고. 물론 그럴 리가 없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지금 들은 것은 그저 우연일 뿐이다. 피로와 공포가 만들어낸 환청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차가운 음색 밑에 숨겨진 미세한 억양, 단어를 끊어내는 짧고 단호한 호흡, 그것은 너무나도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김혁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방금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들은 것일까? 아니면 다가올 또 다른 죽음의 예고를 들은 것일까?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마룻바닥에서 다시 온기가 피어오르자 가족의 얼굴에도 잠시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짧았다. 쾅! 어제 그 문이 다시 한번 난폭하게 열렸다. 박철민이었다. 그는 이번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뱀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마룻바닥에 잠시 머물렀다. 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박철민은 필씩 웃으며 김혁에게 다가왔다. 어이, 김혁 동무, 낯빛이 아주 좋아졌어. 요즘 좋은 일 있나 봐? 굶주린 얼굴에 기름이라도 바른 것 같단 말이야. 그의 손이 김혁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 손길에 담긴 위압감에 김혁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아닙니다, 지도원 동지. 그저 굶는 것도 익숙해지니 변명은 집어치우고. 박절민은 말을 끊고 김혁의 귓가에 속삭였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다. 연기 없는 굴뚝에서 온기가 새어나올 리가 없지. 안 그런가?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돌아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 온기, 오래 가지 못할 거야. 다시 방 안에는 온기만 남았지만 이제 그 온기는 가족을 덮이는 것이 아니라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따뜻한 마룻바닥은 이제 안식처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김혁은 미친 듯이 무언가에 매달리고 싶었다. 그의 손이 향한 곳은 아버지의 낡은 라디오였다. 그날 밤 들었던 기묘한 방송, 아버지의 목소리를 닮았던 그 차가운 음성.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아빠진 건전지를 확인하려 라디오의 뒷뚜껑을 열었다. 뻑뻑한 뚜껑이 열리고 낡은 건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건전지 옆 틈새에 아주 작게 접힌 누런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먼지 낀 종이 위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주파수 73은 거짓. 순간 며칠 전 밤 어둠 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백두산 735, 73, 73 숫자가 일치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누군가가 언젠가 이 라디오로 이 주파수를 듣게 될 것을,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두신 것이었다. 김혁은 종이 조각을 쥔 채 얼어붙었다. 그는 방금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단순한 비밀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발견한 것이었다. 훔쳐낸 온기는 달콤했지만 그 끝은 예고되어 있었다. 박철민의 협박 이후
따뜻한 마룻바닥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가시방석이었다. 가족의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불안한 침묵만이 방 안을 맴돌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퍽 하는 둔탁한 타이어음이 밤의 정적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군부대 쪽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 것이 온 것이다. 마룻바닥을 파고 흐르던 생명의 온기가 맥박을 멈췄다. 혈관이 끊긴 시체처럼 바닥은 빠르게 식어갔다. 선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왜 다시 추워지죠? 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성에 낀 유리를 손으로 닦아냈다. 저 멀리 군부대 변압기가 서 있던 자리에 희미한 연기기둥이 어둠 속으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무리한 도둑질이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지옥 같은 냉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문틈과 벽의 균열을 비집고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따뜻함은 잔인한 희망 고문이었다. 잃어버린 온기의 기억은 이전보다 더 혹독한 추위가 되어 가족의 뼈를 파고들었다. 두 번째 비법은 그렇게 한 줌의 연기와 함께 사라졌다. 되찾아온 추위는 복수라도 하듯 가장 약한 존재를 먼저 공격했다. 쇳소리 같은 기침이 밤의 정적을 찢었다. 콜록, 콜목, 어린 딸 미나였다. 며칠간의 온기에 잠시 회복하는 듯 했던 아이의 몸은 다시 돌아온 냉기를 이기지 못했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여보, 안 되겠어요. 아이 숨소리가 이상해요. 선희의 목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벗어 딸에게 덮어주며 필사적으로 아이의 몸을 문질렀다. 김혁은 딸의 작은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쌕쌕거리는 소리 사이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불길한 소리가 들렸다. 폐렴. 의원이 없어도 알 수 있었다. 이 지독한 추위와 영양실조가 아이의 폐를 잠식하고 있었다. 약이 있어야 해. 하지만 약은 어디에?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에게 약을 내어줄 사람은 없었다. 김혁은 텅 빈 찬장을 열었다. 안에는 말라붙은 풀뿌리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쿵! 무력한 분노의 소음. 그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딸의 병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냥 굶주린 짐승일 뿐이었다. 김혁의 무력감은 방 안의 공기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끙끙 앓는 딸의 숨소리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바로 그때 선희가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벽에 헐거운 흙벽돌을 빼내고 그 안에서 손때 묻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삐걱. 상자가 열리자 낡은 천 위로 은은한 빛을 발하는 물건 2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님이 물려주신 끝이 닳아 부드러워진 낡은 은비녀. 그리고 10년 전 굶주림 속에서도 그가 어렵게 구해 끼워주었던 이제는 헐거워진 결혼반지. 김혁의 눈이 흔들렸다. 안 돼. 그것만은. 하지만 선희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여보, 이걸 장마당에 내다 팔아요. 우리 미나 살려야 하잖아요. 추억은 미나가 살아 있어야 추억이지.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녀의 손에 들린 그것은 가족의 마지막 남은 영혼 조각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을 팔아야만 했다. 세 번째 생존 비법은 기지가 아니었다. 지혜도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희생이었다. 선희의 손바닥 위에서 은비녀와 반지는 마지막 등불처럼 희미하게 빛났다. 그것은 김혁의 어머니였고 그의 사랑이었고 굶주림 속에서도 지켜온 마지막 존엄성이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것만은 팔 수 없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뜯어낼 수는 없었다. 그럼 우리 미나는 어떡해요? 선희의 절규가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 채 자신의 낡은 괴짝으로 향했다. 가장 깊은 곳, 달아빠진 옷가지들 밑에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 그가 꺼낸 것은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뚜껑을 열자 빛바랜 붉은 천 위에 놓인 낡은 군배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별은 빛을 잃고 금속은 검게 변색되었지만 그 무게는 여전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
그는 차갑고 묵직한 배지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선희에게 내밀었다. 당신의 기억 대신 아버지의 기억을 팔겠소. 이것이라면 딸아이의 약값 정도는 될지도 모르지. 장마당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선 아수라장이었다.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조각들을 좌판에 펼쳐놓고 희망 대신 굶주림을 팔고 있었다. 김혁은 그 틈을 유령처럼 헤치고 나아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약을 구할 수 있는 어둠의 거래상. 그는 시장 구석, 얼어붙은 시궁창 옆에 쪼그려 앉은 사내에게 다가갔다. 뱀처럼 가늘고 교활한 눈빛의 밀수꾼이었다. 김혁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약이 필요하오. 아이가 폐렴에 걸렸소. 밀수꾼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약은 금값이오. 당신 같은 거럼뱅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오. 김혁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낡은 군배지를 꺼내 보였다. 그 순간 밀수꾼의 눈빛이 변했다. 지루함과 경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날카롭고 탐욕스러운 광채가 번뜩 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는 김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속삭였다. 이건 어디서 난 물건이오. 어서 이리 따라오시오. 여긴 이야기할 장소가 아니야. 김혁은 딸의 약값을 구하러 왔다가 자신의 목숨값을 흥정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밀수꾼에게 이끌려 시장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밀수꾼은 김혁을 시장의 악취나는 뒷골목,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 그는 쥐새끼처럼 주위를 살피더니 김혁의 손에서 거칠게 배지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손바닥에 배지를 올려놓고 마치 보석 감정사처럼 유심히 살폈다. 그의 입에서 감탄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건 그냥 훈장이 아니야. 이건 열쇠야. 김혁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소. 제발 약을 주시오. 옥수수 가루라도 조금. 밀수꾼은 경멸 어린 눈으로 김혁을 쳐다보았다. 약? 식량? 동무는 아직도 잠꼬대를 하는군. 그런 것들로는 기껏해야 며칠 더 연명할 뿐이야. 이 지옥에서 말이지. 그의 목소리가 뱀처럼 속삭였다. 내가 동무에게 줄 수 있는 건 그런 하찮은 게 아니야. 바로 새로운 삶이지. 김혁의 눈이 흔들렸다. 새로운 삶? 밀수꾼은 얼어붙은 강 저편 북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이 배지 하나면 내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저 강 너머로 보내줄 수 있소. 굶주림도 추위도 박철민 같은 놈들도 없는 곳으로. 국경을 넘는다고? 김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밀수꾼이 차갑게 웃었다. 반역이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생존이라고 부르오. 잘 생각해봐. 딸아이는 오늘도 약이 필요하지만 내일도 필요할 게야. 그때는 뭘 팔 텐가? 이 배지는 당신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야. 빈손으로 돌아온 김혁을 선희는 묻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쓰인 고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어라. 밀석군의 목소리가 귀 속에서 독처럼 퍼져나갔다. 반역, 도주, 조국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길이었다. 그는 괴짝 깊은 곳에서 낡고 해진 가족 앨범을 꺼내 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시간의 조각들이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선희와 처음 찍은 어색한 사진, 갓 태어난 미나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자신의 모습, 이 땅에 묻은 그의 삶 전부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가? 앨범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붙들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 엄격한 얼굴, 빳빳한 군복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는 그 모습은 마치 사진 너머에서 자신을 심판하는 듯 했다. 아버지의 가슴에는 그가 오늘 팔아넘기려 했던 바로 그 배지가 선명하게 달려 있었다. 아버지는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의 아들은 이제 그 유품을 팔아 이 나라를 등지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사진 속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김혁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아버지, 당신이라면 이 배신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을 살리기 위한 아비의 몸부림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답없는 질문을 던지며 사진을 뚫어져라 들여다보았다. 손가락으로 빛바랜 사진의 표면을 천천히 쓸었다. 그의 시선은 아버지의 강직한 얼굴을 지나 빳빳한 군복의 옷깃으로 그리고 가슴에 달린 바로 그 배지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무언가에 걸린 듯 멈췄다. 어깨. 아버지의 어깨 견장이었다. 김혁 자신도 군 복무를 했기에 군복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아주 미세한 위화감. 일반 사람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아주 사소한 차이. 계급장의 별 모양이나 줄의 개수가 아니었다. 그 견장을 수놓은 실의 색깔과 자수의 패턴이 그가 알던 공식 인맨군 군복의 것과 미묘하게 달랐다. 처음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라 그런가 싶었지만 보면 볼수록 그 위화감은 더욱 선명해졌다. 이것은 정식 군복이 아니다. 혹은 우리가 아는 그런 군복이 아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대체 무엇인가? 김혁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아버지의 사진이, 그의 기억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군복,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김혁의 머릿속은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밑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앨범을 든 채 넋을 잃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소름이 뱀처럼 기어올랐다. 짐승적인 감각.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희미한 달빛을 받아 뿌옇게 빛나는 창문으로 향했다. 얼어붙은 성의꽃 너머로 밤의 어둠보다 더 짙고 부동의 형체가 서 있었다. 두꺼운 외투의 윤곽, 육중한 어깨선, 그리고 그 형체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입김. 틀림없었다. 박철민, 그놈이었다. 놈은 저 밖의 혹한 속에서 유령처럼 서서 이 집안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쿵! 손에서 힘이 풀리며 앨범이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둔탁한 소음이 방 안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다. 밀수꾼, 아버지의 비밀, 그리고 박철민의 감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올가미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그는 덫에 걸린 짐승이었다. 박철민의 그림자는 김혁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짐승처럼 창가에서 뒷걸음질쳐 바닥에 떨어진 앨범을 허둥지둥 주었다. 앨범에서 빠져나온 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그의 손에 잡혔다. 숨겨야 해. 이 모든 것을. 그의 생각을. 바로 그때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사진 뒷면에 거친 감촉이 느껴졌다. 잉크의 흔적. 그는 홀린 듯 사진을 뒤집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낯익지만 오래된 아버지의 필체가 있었다. 숫자 3개. 8, 1, 5, 815. 그리고 그 밑에 그의 심장을 꿰뚫는 한마디.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밀수꾼이 말했던 열쇠, 사진 속의 기묘한 군복.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비상구였다. 이 지옥을 탈출하기 위한 열쇠.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아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그의 손에서 아버지의 사진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아니었다. 미래를 향한 위험하고도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다음 날 밤, 김혁은 유령처럼 다시 장마당의 악취나는 뒷골목으로 향했다. 밀수꾼은 그림자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김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배지를 꺼내 내밀었다. 하겠소. 당신이 말한 그 거래. 밀수꾼의 얇은 입술이 비틀리며 미소가 되었다. 현명한 선택이요. 아비를 이기는 자식은 없지. 그는 배지를 받아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당신, 이게 뭔지는 알고 거래를 하는 거요. 이건 그냥 군인 나부랭이에게 주는 훈장이 아니야. 김혁은 숨을 죽였다. 이건 심표요. 심표. 남쪽으로 보내는 자들에게만,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임무를 맡은 자들에게만 쥐어주는 증표란 말이요. 당신 아버지는 그냥 군인이 아니었어. 공작원이었단 말이요. 공작원. 그 한마디가 김혁의 뇌리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조용하고 과묵했던 아버지.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버지가 남긴 거짓의 증표로 이제 아들이 진실한 삶을 찾아 떠나야만 했다.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었다. 공작원. 김혁의 머릿속이 텅 비었다. 밀수꾼은 그의 혼란을 비웃듯 잿빛 어둠 속에서 더러운 종이 조각을 꺼내들었다. 목탄으로 거칠게 그린 약도였다. 잘 들으시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사흘 뒤. 달이 구름에 완전히 몸을 감추는 자정. 낡은 양수장 알지? 그곳을 지나 강가로 내려가면 귀신처럼 휘어진 늙은 버드나무가 한 그루 있을 거요. 바로 그 나무 아래가 약속 장소요. 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밀수꾼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날카로워졌다. 늦어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돼. 정확히 자정에 도착해야 하오. 경비대 놈들이 순찰을 도는 딱 그 틈이야. 시간은 10분도 채 안 돼. 가족 외엔 아무도 알아선 안 되고 짐은 최소한으로 줄이시오. 소리를 내는 물건은 절대 금물이야. 아이 입단속도 단단히 시키고. 알겠어? 만약 들키면 우린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되는 거요. 나는 당신을 본 적도 당신 아비의 배지를 만진 적도 없는 거지. 그는 종이 조각을 김혁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는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김혁의 손에 남은 것은 조국을 버리라는 지도가 그려진 차갑고 더러운 종이 한 장뿐이었다. 어둠 속으로 돌아온 김혁의 얼굴은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잠든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곁에 앉은 선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밀수꾼의 제안, 아버지의 배지, 그리고 사흘 뒤 자정에 떠나야 한다는 사실까지. 선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경을 넘는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신라처럼 떨렸다. 김혁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여기서 더는 살 수 없어. 미나를 위해서라도 가야만 해. 선희의 시선이 열에 들떡 끙끙 앓는 딸에게로 향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 불씨 위로 잡히면 온 가족이 총살당할 것이라는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강 저편은 과연 천국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일까?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괴짝에서 가장 작고 낡은 보자기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옥수수 가루와 딸의 해진 옷가지를 쌌다. 그녀의 모든 삶이 그 작은 보자기 안에 구겨져 들어갔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약속의 날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밤이 깊어갈 때였다. 쾅, 쾅, 쾅.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난폭한 소리와 함께 문짝이 부서지듯 열렸다. 박철민이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보위부원 둘을 대동하고 있었다.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에는 확신에 찬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혁동무. 밤늦게 붕지를 옮기는 새가 있다던데 혹시 그게 자네 얘기인가? 그의 말과 동시에 부하들이 집안을 지시기듯 뒤지기 시작했다. 괴짝이 엎어지고 낡은 옷가지들이 허공에 흩날렸다. 선희는 비명을 삼키며 미나를 끌어안았다. 김혁은 강철처럼 굳은 얼굴로 버티고 섰다. 박철민은 그런 그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속삭였다.
밀고가 들어왔어. 니놈이 감히 이 위대한 조국을 배신하고 강을 건너려 한다고. 아주 구체적인 밀고였지. 그의 눈빛이 마룻바닥의 미세한 틈새를 향했다. 하지만 김혁은 이미 한 수 위였다. 그는 아내와 딸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지시했고 밀수꾼의 약도는 아궁이 속 한 줌의 재로 변환되었다. 보위부원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분노로 박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김혁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쥐새끼 같은 놈. 하지만 기억해둬라. 덫은 이미 놓아졌다. 넌 절대 내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어. 박철민의 군합벨 소리가 멀어지고 집안에는 폭풍이 핥히고 간 듯한 폐허만이 남았다. 선희는 소리 없이 흐느끼며 흩어진 옷가지를 끌어모았다. 김혁은 분노를 씹어삼키며 엎어진 괴짝을 바로 세우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발끝에 무언가 낯선 것이 걸렸다. 나무도 흙도 아닌 부드러운 가죽의 감촉. 그는 숨을 멈췄다. 괴짝의 부서진 다리 및 먼지 속에 반쯤 파묻힌 작고 검은 물체. 손바닥만한 수첩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박철민, 그놈의 것이다. 급하게 집안을 헤집다가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덫인가 아니면 신이 내린 기회인가.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흩어진 삼배 조각을 줍는 척하며 몸을 숙였다. 떨리는 손가락이 차가운 가죽에 닿았다. 놈의 손때와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듯했다. 그는 재빨리 수첩을 품속 깊이 숨겼다. 이제 그의 품 안에는 아버지의 비밀과 적의 비밀, 두 개의 위험한 폭탄이 함께 잠들어 있었다. 가족들이 불안한 잠에 빠져들자 김혁은 품속의 수첩을 꺼냈다.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그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빽빽하게 들어찬 이름들. 그 옆에는 날짜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감시 목록이었다. 박철민의 눈에 포착된 이 지옥에서 탈출을 꿈꾸는 영혼들의 명단. 김혁은 침을 삼키며 한 장 한 장 넘겼다.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를, 이 모든 것이 그저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수첩의 중간쯤 그는 익숙한 세 글자를 발견했다. 김, 혁. 그의 심장이 멎었다. 그리고 이름 옆에 마치 낙인처럼 찍혀 있는 4개의 숫자. 0, 9, 0, 9, 0909. 이것은 무엇인가? 그의 생일도 결혼 기념일도 아니었다. 이것은 날짜였다.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의 운명이 결정될 날. 박철민이 말했던 덫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덫 안에 들어와 있었고 이 수첩은 그 덫의 설계도였다. 밀수꾼이 말한 탈출의 날짜는 이 숫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랐다. 약속의 밤이 왔다. 달빛마저 얼어붙은 듯 세상은 푸른빛 또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김혁은 마지막으로 텅 빈 집안을 돌아보았다. 이곳에 남겨지는 것은 굶주림과 추위의 기억뿐이었다. 그는 잠든 미나를 품에 안은 선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가자. 짧은 한마디에 그들의 모든 삶이 담겨 있었다. 삐걱.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 같았다. 그들은 그림자가 되어 눈 덮인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발밑에서 뽀드륵 뽀드륵 눈이 부서지는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김혁은 앞장서서 걸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박철민의 수첩 속 숫자 0909가 불길한 낙인처럼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지옥에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그들은 이제 돌아갈 집도 머무를 조국도 없는 유령이 되어 얼어붙은 강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강가에 도착했다. 약도에 그려진 그대로 귀신처럼 휘어진 늙은 버드나무가 얼어붙은 강을 향해 앙상한 팔을 뻗고 있었다. 여기가 약속 장소요. 김혁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부서졌다. 그들은 나무 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음지에 몸을 숨겼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약속한 밀수꾼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선희가 불안한 듯 김혁의 옷소매를 잡았다. 왜 안 오는 거죠? 혹시 무슨 일이? 쉿. 김혁은 아내를 진정시켰지만 그의 심장 역시 얼음덩이를 삼킨 듯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초조함이 목을 죄어왔다. 자정이 지났다. 강물 위로 흐르는 바람소리만이 그들의 유일한 동행이었다. 그 바람소리마저 이제는 누군가의 비웃음처럼 들렸다. 덫. 이것은 완벽한 덫이었다. 밀수꾼은 애초에 나타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단지 미끼였을 뿐 사냥꾼은 따로 있었다. 김혁은 품속에 잠든 미나를 더 꽉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아비가 너를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왔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의 숲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촤악! 어둠이 찢겨져 나갔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눈부신 빛기둥이 사방에서 그들을 꿰뚫었다. 눈을 뜰 수 없었다. 아! 공포에 질린 선희의 비명이 찢어졌다. 잠에서 깬 미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빛이 시작된 곳, 숲의 어둠 속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얼어붙은 유령들처럼 스며나왔다. 강가에서도 얼어붙은 갈대밭에서도 그들의 등 뒤에서도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김혁은 본능적으로 아내와 딸을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차가운 강철의 소리, 철컥, 철컥. 사방에서 날아와 박히는 총구, 수십 개의 총구가 한 가족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탐조 등의 기계음만이 얼어붙은 강변을 채웠다. 이것이 박철민이 말한 덫이었다. 희망을 미끼로 던져놓고 절망의 순간에 목을 죄어오는 가장 잔인한 사냥. 김혁은 희망의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소리를 들었다. 눈부신 탐조 등의 빛 속에서 어둠보다 짙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다. 익숙한 군합발 소리, 그리고 기름진 조롱이 섞인 목소리. 김혁 동무, 이 밤에 강가에서 소풍이라도 나온 게야. 박철민이었다. 그의 옆에는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띤 사내가 나란히 서 있었다. 김혁의 마지막 희망을 샀던 바로 그 밀수꾼이었다. 밀수꾼은 겁에 질린 김혁 가족을 향해 고개를 까닥였다. 마치 승리자처럼. 박철민이 밀수꾼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우리 리 동지가 아주 큰 공을 세웠어. 조국을 등지려는 반역의 싹을 뿌리채 뽑아냈으니 말이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밀고, 급습, 그리고 이 완벽한 함정까지. 희망을 속삭였던 자가 바로 절망의 사냥개였던 것이다. 박철민은 김혁의 텅 빈 눈을 들여다보며 비웃었다. 니놈의 아비가 남긴 그 하찮은 혼장 하나로 이렇게 순순히 덫으로 걸어 들어올 줄이야. 멍청한 건 부자전이로군. 그는 밀수꾼에게 손을 내밀었고 두 배신자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악수를 나누었다. 그 악수는 김혁의 마지막 희망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김혁은 빛의 감옥에 갇힌 채 텅 빈 껍데기처럼 서 있었다. 아내의 흐느낌, 딸의 울음소리, 박철민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이것이 나의 끝인가?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가족을 사지로 내몬 어리석은 가장의 최후. 바로 그 순간 김혁의 등뒤에서 짐승 같은 외침이 터져나왔다. 선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손에 쥔 얼어붙은 돌덩이를 가장 가까운 탐조 등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던졌다. 쨍그랑! 유리가 박살나는 파열음과 함께 세상을 비추던 빛기둥 하나가 뚝 끊어졌다. 순간 균형을 잃은 어둠이 덮쳐왔고 당황한 보위부원들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소리에 김혁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가자! 김혁은 아내의 팔을 잡아 끌고 울부짖는 미나를 거의 안다시피 하여 어등 속으로 몸을 던졌다.
등 뒤에서 분노에 찬 고함과 총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그들은 그저 짐승처럼 강가의 어두운 숲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릴 뿐이었다. 그들은 짐승처럼 어둠을 뚫고 간신히 지옥의 입구였던 집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사냥꾼들을 기다리는 덫에 걸린 짐승의 마지막 소굴일 뿐이었다. 다 끝났어. 모든 게. 김혁은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 궤짝 위에 놓인 아버지의 유품 상자가 들어왔다. 공작원, 심표, 열쇠, 모두 거짓말이었다. 희망을 속삭였던 악마의 장난감. 그는 이성을 잃고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벽으로 내던졌다. 와장창. 낡은 나무 상자는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그가 남긴 것은 배신뿐이었어.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어. 그가 절규하며 부서진 나무 조각을 걷어차는 순간이었다. 덜그럭.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자의 바닥이었던 널빤지 하나가 떨어져 나가며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을 드러냈다. 김혁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그의 눈이 예기치 않게 드러난 그 어두운 비밀의 공간에 천천히 고정되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멎었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눈은 텅 빈 채 예기치 않게 드러난 어둠의 입구를 응시했다. 그는 홀린 듯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부서진 상자의 비밀 공간 안으로 뻗었다.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나무도 쇠붙이도 아니었다. 기름종이었다. 그가 꺼내든 것은 오랜 세월의 흔적에 간직한 작은 꾸러미였다. 습기와 시간을 막기 위해 누군가 정성스럽게 기름종이로 감싸고 밀봉한 물건. 이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진짜 유품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기만인가? 그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기름종이를 펼쳤다. 바스락, 바스락. 죽은 자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났다. 기름종이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곱게 접힌 누런 편지지 한 장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가 있었다. 그는 마치 신성한 물건이라도 되는 듯 두 손으로 편지를 받쳐들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진실이 이제 그의 손안에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잉크가 번진 아버지의 글씨가 희미한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아들에게 남기는 아버지의 마지막 고해성사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혁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네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 있다는 뜻이겠지. 밀수꾼에게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 나는 조국을 위해 심장을 바친 난파 공작원이었다. 하지만 내가 남쪽에서 본 것은 괴뢰들의 지옥이 아니라 자유라는 이름의 눈부신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충성을 바친 조국은 인민을 위한 낙원이 아니라 그들을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다른 선택을 했다.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다. 아들인 너의 미래를 배신할 수 없었을 뿐이다. 나는 남쪽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정보를 넘기는 이중첩자가 된 것이다. 용서해라.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위해 조국을 등진 겁쟁이였다. 김혁의 눈동자가 편지 위를 미친 듯이 헤맸다. 아버지의 고해성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혁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사라진 뒤 나의 그림자가 언젠가 너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길을 남겨두었다. 네가 스스로 찾아내야만 하는 아주 위험한 길을. 너는 아마 여러 개의 숫자를 보았을 것이다. 창고 벽에 긁혀있던 조롱의 숫자 1102,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거짓의 주파수 73, 내 사신 뒤에 숨겨져 있던 시작의 날짜 815, 그리고 배신자의 수첩에 적혀있던 함정의 시간 0909. 그것들은 흩어져 있을 땐 절망의 조각들이지만 내 아들 너의 손에서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생명의 지도가 될 것이다. 그 숫자들을 내가 알려준 순서대로 조합해라. 그것이 바로 진짜 조력자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암호다.
아버지는 죽어서도 너를 지키고 싶었다. 김혁의 시선은 편지의 다음 문장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직접 속삭이는 듯했다. 혁아, 네가 들었던 그 기묘한 라디오 방송을 기억하느냐? 백두산 735. 그것은 적들이 파놓은 함정이자 동시에 내가 남겨둔 유일한 문이다. 적들은 그 주파수로 우리 측 사람들을 솎아내려 할 것이고 진짜 조력자는 바로 그 함정을 이용해 너를 시험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그 방송에 대해 묻거든 너는 단 하나만 보여주면 된다. 라디오 건전지 칸에 숨겨져 있던 그 작은 종이 조각. 주파수 73은 거짓. 그것은 널 위한 경고가 아니라 네가 나의 아들임을 증명할 유일한 심표다. 그 종이를 보여주는 순간 그는 네가 이 모든 계획의 진짜 주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강가의 밀수꾼은 내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진짜 희망은 그 소음 속에 숨어 있었다. 이제 그 낡은 라디오를 다시 보아라. 그것은 더 이상 고철덩어리가 아니다. 너의 목숨을 구할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다. 김혁의 눈은 편지의 마지막 문단을 향했다. 아버지의 글씨는 마치 분노로 떨리는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철민, 그 이름을 기억해라 아들아. 그는 나와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넜던 나의 동무였다. 우리는 하나의 심장을 나눈 형제였다. 하지만 그는 약했다. 죽음 앞에서 신념을 버렸고 동료들의 피를 팔아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보위부 지도원이라는 개 목걸이를 목에 걸었지. 그놈이 지금 네 주위를 맴도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는 그놈에게 과거의 망령이자 지워버리고 싶은 배신의 증거다. 그놈은 너를 잡으려는 게 아니야.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다. 김혁은 숨을 멈췄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자신을 향한 그토록 집요했던 감시, 그 잔인한 조롱의 이유. 그것은 단순한 권력자의 횡포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박철민에게는 살아있는 죄책감이었던 것이다. 김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아버지의 편지는 그의 영혼에 차가운 불을 질렀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도망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배신당한 자의 복수를 짊어진 사냥꾼이었다. 그의 시선이 방 안의 물건지를 차례로 훑었다. 아버지의 낡은 라디오, 박철민이 떨어뜨린 수첩,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숫자들. 흩어져 있던 절망의 조각들이 이제 그의 머릿속에서 무서운 무기로 재조립되고 있었다. 박철민, 네 놈은 내 아버지를 배신했고 이제 그 아들인 나를 잡으려 하고 있지. 네 놈은 내가 아버지처럼 행동하길 바랄 것이다. 네 놈이 아는 방식으로, 네 놈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좋다. 그렇게 해주마. 그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보았다. 진짜 암호, 진짜 조력자. 그것은 자신만이 아는 길이었다. 그렇다면 박철민에게는 가짜 길을 던져주면 된다. 그면 낡은 라디오에 다이얼을 돌렸다. 이번에는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말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남긴 암호를 교묘하게 비틀어 배신자가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짓된 신호를 보내기 위해. 덫에 걸린 짐승은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올 사냥꾼을 위해 새로운 덫을 놓기 시작했다. 김혁은 아내 선희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절망으로 흐려져 있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여보,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의 목소리에 선희는 고개를 들었다. 아직 우리에게 길이 있는 건가요? 김혁은 아내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 길은 없어. 우리가 길을 만들 거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지도로.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오. 우리가 사냥꾼의 눈을 속이고 그놈이 파놓은 덫을 피해 우리만의 길을 열 것이오. 그의 말은 허함되게 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기회요. 이번에 실패하면 우리 가족에게 내일은 없어. 미나를 위해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해. 선희는 남편의 눈에서 이전에는 본 적 없던 강인함을 보았다. 그녀는 앓는 딸의 얼굴을 한번 쓸어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공포와 절망이 떠난 자리에 비장한 각오가 채워졌다. 그들은 말없이 마지막 여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투쟁의 시작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선희는 마지막 남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주먹밥을 보자기에 쌌고, 김혁은 잠든 미나를 업을 준비를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기름종이에 싸서 품속 깊이 숨기는 것뿐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글씨를 눈에 담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기름종이로 감싸기 직전 그는 편지를 담았던 낡은 봉투 안쪽을 무심코 들여다보았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멈췄다. 봉투에 접힌 날개 안쪽, 닳아서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잉크가 희미하게 번진 흔적. 그는 봉투를 찢어질 듯 펼쳐 희미한 달빛에 비춰보았다. 그곳에는 개미처럼 작은 글씨로 휘갈겨 쓴 추신이 있었다. 추신 0415. 강 건너편에서 너를 기다리는 자 또한 믿지 마라. 순간 김혁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진짜 조력자.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는 바로 그 조력자마저 믿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강 저편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인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인가? 그는 황급히 봉투를 구겨 품속에 쑤셔 넣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망망대해에 홀로 던져진 난파선의 선장이었다. 박철민의 지프차 안은 담배 연기와 승리감으로 탁했다. 그는 덫을 놓고 사냥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차가운 인내심으로 어둠을 응시했다. 바로 그때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호가 포착되었다. 헤드셋에 온 신경을 집중하던 통신병이 외쳤다. 지도원 동지, 신호입니다. 박철민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번졌다. 아비가 남긴 암홀에 어설프게 흉내낸 절박함이 묻어나는 조잡한 신호. 신호가 가리키는 곳은 그들이 기다리던 강가가 아니었다. 정반대 방향 험준한 산길 너머의 낡은 제재소였다. 멍청한 놈, 내가 강가에 덫을 놓은 걸 눈치채고 잔꾀를 부리는군. 하지만 쥐는 쥐일 뿐 어느 구멍으로 기어나오든 결국 잡히게 되어 있지. 그는 무전기를 움켜쥐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전 병력 즉시 제재소로 이동한다.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그놈의 숨통을 끊어버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군용 트럭들이 굉음을 내며 방향을 틀었다. 박철민은 차창 밖 김혁의 진짜 탈출구가 될 강가를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며 이미 잡은 사냥감을 떠올리는 사냥꾼처럼 차갑게 웃었다. 박철민의 주력이 사라진 강가는 기만적인 평온에 잠겨 있었다. 김혁과 가족은 버드나무가 있던 약속 장소를 지나 숲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아버지의 편지가 가리킨 진짜 접선 장소는 그곳이 아니었다. 달빛마저 숨어버린 숲은 칠흑 같은 미로였다. 그들은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마침내 그들은 편지에 적힌 대로 하얀 껍질의 자작나무 세 그루가 삼각형으로 모여있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선희의 얼굴에 다시 절망이 스쳤다. 하지만 김혁은 묵묵히 기다렸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짐승인가 사람인가. 심장이 얼어붙는 긴장 속에서 자작나무 그늘 아래서 한 사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허리를 굽힌 채 마른 약초를 캐고 있는 늙고 남루한 약초꾼이었다. 사내는 그들을 보았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혼잣말처럼 밤하늘을 향해 나직이 읊조렸다. 북쪽 별은 오늘 밤 유난히 차갑군. 김혁의 온몸이 굳었다. 아버지의 편지에 적혀있던 바로 그 암호였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를 떠올리며 대답 대신 품속에서 작고 누런 종이 조각을 꺼내 보였다. 주파수 73은 거짓. 약초꾼의 시선이 종이에 닿았다. 그의 지친 눈에
아주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숲의 더 깊은 어둠을 가리켰다. 그는 아버지의 유령이 남긴 길을 따라 또 다른 유령의 뒤를 쫓고 있었다. 늙은 약초꾼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는 그저 그림자처럼 앞서 걸을 뿐이었다. 그의 굽은 등은 칠흑 같은 어둠에 녹아들었다가 희미한 달빛 아래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김혁과 선희는 잠든 미나의 숨소리마저 죽이려는 듯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본래라면 경비병들의 군화발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할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박철민이 거짓 정보에 낚인 덕에 길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였다. 김혁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저 자가 아버지의 조력자인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믿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다. 1시간쯤 걸었을까? 앞서가던 약초꾼이 호련히 멈춰섰다. 빽빽하던 나무들이 끝나고 시야가 갑자기 트였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압록강이 펼쳐졌다. 그것은 강이 아니었다. 별빛을 받아 푸르게 빛나는 끝없는 얼음의 평원이었다. 저 너머 어둠에 잠긴 땅이 바로 그들이 꿈꾸던 자유.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죽음의 벌판이었다. 약초꾼은 얼어붙은 강 저편을 한번 가리키고는 김혁을 향해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마지막 신호였다. 그는 소리 없이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이제 저 죽음의 평원을 건너는 것은 오롯이 그들 가족의 몫이었다. 낡은 제재소의 공기는 헛뛴 기대감으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박철민은 지프차 안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비벼 껐다. 쥐죽기가 나타날 시간은 벌써 지났다. 지도원 동지,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수색을 마친 부하의 보고는 그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속았다. 그 순간 박철민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치욕이었다. 김혁, 그 굶주린 쥐새끼가 감히 자신을 상대로 판을 짰단 말인가? 놈의 진짜 목적지는 강이었어. 그의 일그러진 얼굴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나를 따를 놈들만 빼고 전부 제재소를 포위해. 나머진 나하고 강으로 간다. 어서! 후회와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엔진이 터져라 가속 페달을 밟았다. 지프차는 눈보라를 일으키며 미친 듯이 강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불타고 있었다. 배신자의 아들, 그놈의 숨통을 제 손으로 끊어놓으리라. 얼음이 비명을 질렀다. 발을 디딜 때마다 끼익 하고 울부짖는 소리는 마치 죽음의 전주곡 같았다. 강 저편의 어둠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조금만 더. 여보, 조금만 더. 선희의 속삭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 어둠을 찢는 2개의 눈이 나타났다. 지프차의 탐조등이었다.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짐승 같은 그림자가 얼음 위로 뛰어들었다. 박철민! 그의 눈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배신자의 아들놈! 감히 나를 속여? 그는 미끄러지듯 달려와 김혁의 앞을 막아섰다. 선희, 미나, 데리고 먼저 가! 어서! 김혁의 절규와 함께 두 남자의 몸이 얼음 위에서 뒤엉켰다. 퍽! 퍽! 둔탁한 소음이 얼음 평원을 울렸다. 굶주린 김혁과 기름진 박철민의 싸움은 처음부터 기울어서 있었다. 박철민은 김혁을 얼음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니놈 아비처럼! 너도 여기서 끝이다! 그가 김혁의 목을 조르기 위해 육중한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다. 박철민의 육중한 몸이 김혁의 숨통을 짓눌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김혁의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바로 그때 그의 손끝에 품속에 간직했던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다. 아버지의 배지. 마지막 남은 요품이자 모든 비극의 시작.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배지를 꺼내들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잃은 낡은 별. 박철민의 눈이 그것을 포착했다. 그의 얼굴에서 승리자의 미소가 사라지고 지워버린 과거의 망령을 마주한 자의 공포와 증오가 뒤섞였다. 김혁은 희미하게 웃으며 속삭였다.
이거 당신이 버린 거잖아. 동무의 피와 신념. 그리고 그는 남은 모든 힘을 실어 배지를 먼 어둠 속 얼음 평원 위로 던져버렸다. 쌩! 낡은 배지는 팽이처럼 회전하며 얼음 위를 미끄러져 나갔다. 그 순간 밥철미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이성도, 임무도 모두 잊은 채 오직 자신의 지워버린 과거, 그 배신자의 낙인을 향해 짐승처럼 몸을 날렸다. 박철민은 얼음 위를 비틀거리며 달렸다. 그의 눈에는 오직 어둠 속을 미끄러져가는 작은 쇠붙이, 자신의 배신을 상징하는 그 낡은 배지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끼익, 쩍. 그의 육중한 무게를 견디지 못한 얼음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거미줄 같은 균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배지가 멈췄다. 그가 미끄러지듯 몸을 날려 탐욕스러운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와장창!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발밑이 꺼져내렸다. 아! 짧고 끔찍한 비명. 그의 육중한 몸이 검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마지막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허무한 물거품뿐이었다. 그의 머리 위로 깨진 얼음 조각들이 관뚜껑처럼 닫혔다. 얼어붙은 강은 그렇게 배신자의 마지막 숨을 삼켜버렸다. 박철민이 사라진 검은 구멍 위로 얼음이 다시 얼어붙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 위에는 오직 지독한 바람소리만이 맴돌았다. 김혁은 폐부 깊숙이 얼어붙은 공기를 헐떡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저 멀리 강 저편의 어둠 속에서 아내와 딸의 희미한 그림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얼음 위를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옥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세상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발밑에서 더 이상 얼음의 비명이 들리지 않았다. 딱딱하고 단단한 흙의 감촉, 눈 덮인 땅의 감촉이었다. 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선희가 달려와 그의 곁에 쓰러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잠든 미나를 가운데에 둔 채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닿는 순간 얼어붙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울음 섞인 속삭임은 더 이상 절망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의 끝에서 마침내 피어난 작은 생명의 소리였다. 안도의 눈물은 얼어붙은 뺨 위에서 차가운 흉터가 되었다. 지옥은 강 저편에 남겨두었다. 이제 남은 것은 희망뿐이라고 믿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울음에 젖어 갈라졌다. 김혁은 아무 말 없이 아내와 딸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바로 그때였다. 쏴. 어둠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칠흑 같던 숲속에서 수십 개의 눈이 동시에 떠졌다. 눈을 멀게 하는 손전등 불빛이었다. 김혁과 가족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팔로 눈을 가렸다. 누구냐? 아니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딱딱하고 거친 완전히 낯선 언어. 짠쭈, 뽀시동. 멈춰, 움직이지 마.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군견들이 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의 귓가에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가 유령처럼 메아리쳤다. 강 건너편에서 너를 기다리는 자 또한 믿지 마라. 그렇다. 조력자는 그들을 강까지 안내했을 뿐 강 건너편의 안전까지 약속하지는 않았다. 그는 새로운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더 넓고 더 낯선 또 다른 사냥터의 한가운데에 던져졌을 뿐이었다. 빛의 감옥 속에서 낯선 언어가 채찍처럼 날아와 꽂혔다. 얼어붙은 군복, 흉흉한 군견,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총구. 그들은 조국을 등졌지만 새로운 조국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새로운 사냥꾼을 만났을 뿐이었다. 김혁의 뇌리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가 피 흘리는 유령처럼 떠올랐다. 강 건너편에서 너를 기다리는 자 또한 믿지 마라. 거친 손길이 그의 어깨를 잡아챘다. 선희의 절규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여보,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아내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품에 안겨 이 모든 비극을 모른 채 잠든 딸 미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아가야. 아비는 너를 지옥에서 꺼내왔다. 하지만 또 다른 지옥의 문을 열었을 뿐이구나. 우리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세상의 경계는 강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웠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끝나지 않은 시작. 우리의 생존 투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